동아시아사. 왜 이거 다 몽당밖에 없어? 자, 서화할게요. 서화. 그 몽골 지역에 탕구투족 계통의 강족이 살고 있었는데 원래 얘네들도 여러 개 부락으로 쪼개져 있었던 애들이야. 그런데 이 탕구투족을 하나로 대통이란 영웅이 등장하게 되니 그게 이원호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이원호는 하나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라는 당시 거의 몽골하고 인접한 구역에 있었거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송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서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 제국을 서하라고 통칭하는 거야.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티베트 계통의 탕구투족이 서로 간의 부족을 병합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고, 이 서하는 1038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이원호라고 하는 황제가 건국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이 이원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문명을 동경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라를 편히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의 체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에 중국의 관료제도 서하 제국 안에 도입을 한 거고, 그리고 중국 황제가 연도세는 기준을 반포하잖아. 이거를 흔히 이렇게 연호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연호제도도 갖고 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능력 좋은 관리들을 선발하는 시험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통칭해? 과거제. 그래서 과거제라고 하는 시험도 수용해가지고 능력 좋은 관리를 뽑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를 했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송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게 많았다라는 거야. 서하의 행보가. 왜? 자기가 이 동북아의 패자, 즉 황제도 아니면서 연호도 반포하고 또 이원호는 스스로를 자칭 황제라고 칭하거든. 그러니까 이 송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 무조건 자기만 황제라고 칭해지는 나라가 돼야 돼. 근데 저기 서북 쪽에 있는 오랑캐 탕구투족의 군주인 이원호가 지를 황제라고 칭하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는 이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서하 제국을 토벌하기 위해서 두 장수를 보내게 되는데 이 두 장수 이름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 한기와 범중엄이라고 하는 장수예요. 그래서 이 두 장수를 파견하여 서하를 토벌하려고 하였으나 이 한기하고 범중엄의 송나라 군부대가 토벌당해서 온 거야. 근데 이 송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자기만 황제 국가의 위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서하보다 국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송나라 황제는 서하의 군주였던 이원호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1044년에 일단은 이제 송나라하고 서하 사이에 군신관계의 맹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자, 송나라 황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이제 황제라고 하는 칭호 쓰지 말고 우리 송제국의 군주 황제를 임금님 이렇게 불러줘. 우리가 이제 임금국가하고 너네가 이제 자식 신하국가 하자. 우리를 임금님 이렇게 불러주기만 하면 우리 송나라가 매년 평화유지비 개념으로서 세패를 서하제국에게 지급하도록 할게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거거든. 그래서 서하의 황제였던 이원호는 그냥 임금님, 아빠 이렇게 불러주기만 해도 돈 준대잖아, 송나라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제적으로 이게 더 이득이죠. 이렇게 해서 송나라하고 서하 사이에 군신관계의 맹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패받고 잘 사다가 서하 제국은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냐면 13세기에, 자, 일단은 13세기에 어떤 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온다면은 대부분 무조건 몽골이야. 알겠지? 13세기에 몽골 애들이 저기 서양까지 다 뚜까 패고 다녀요. 그래서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서하 제국의 역사다라고 정리하면 서하 끝. 거기 서하 왕릉 그림 보이시죠? 저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알겠지? 저 사진 나오면은 서하 제국이다라고 보시면 돼. 작년에 설레오고에서 나왔잖아. 니네들 시험 봤을 때, 그지? 수연아, 니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는데 선생님이 아니다, 안 나오겠다. 근데 외워. 정시잖아. 그지? 아이고, 자, 계속 할게. 자, 일단은 이제 여진족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저번에 알려준 건데요. 자,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파란색 펜 어디 갔어? 여기가 이제 랴오강, 요하강이야. 자,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북서쪽에 있으면 어떤 부족이라 그랬어? 여기? 왔다 뻑킹 몽골 거란족 씨. 거란족이라고. 몽골은 여기잖아. 자, 그 다음에 백두산 동북쪽에 있는 이쪽 민족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여진족이라고. 그래서 12세기에 원래 여진 부락도 여러 개의 부락으로 나눠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아구다라고 하는 민족 영웅이 등장해서 여진족 부락을 하나로 대통합하는 데 성공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금이라고 하는 제국이 1115년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 이것 좀 정리해놔야 되는데, 일단 이 서하 제국의 수도 써놓으세요. 어디냐면은 흥경성 지역이야. 알겠지?
몽골 고원이 있는데 흥경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하 제국의 수도야. 자, 그러면 이 여진족이 만든 이 금이라고 하는 제국에 수도가 있겠네. 그래서 이 금나라의 수도는 나중에 주 연경, 베이징으로 들어가서 연경이다가 이 금나라의 마지막 수도 이름을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 바로 체주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가 변천이 돼요. 그래서 이 체주라고 하는 이 수도 이름이 사료 보기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체주는 무조건 외워놓으시고, 자, 일단은 이 여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 12세기에 여진이 여러 개의 부락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 부락이 하나로 통일이 된 거야. 그 부락을 통일한 게 여진의 영웅이었던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구다를 한자식으로 발음하면 아골타라고 발음하는 거야. 알겠지? 어찌됐든 이 양반이 여진 부락을 통일해서 1115년에 여진족 통합 왕조인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여진족 애들이 여기 동북방에다 이제 금이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금나라가 대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발해를 멸망시킨 뒤 만주 땅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나라를 제껴야지? 요 나라를 제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금나라의 혼자만의 국력만으로 거란의 요 나라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요 나라한테 매년 평화유지비 갖다 바쳐주고 있었던 남조 왕조가 송나라였죠. 그래서 이 송나라 황제한테 금나라 황제가 접근을 한 거야. 니네 언제까지 저 거란 오랑캐들한테 평화유지비 계속 지급하고 다닐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연합 공격을 해서 요 나라를 무너뜨리고 너네들이 이제 돈 아껴. 이번에 요 나라 무너뜨리고 니네 간의 형제관계도 내가 없애주게 해줄게. 이렇게 금나라 황제가 제안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송나라하고 원래 금나라 황제가 같이 요 나라를 연합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문제는 뭐냐면 이 금나라의 군부대가 거란의 수도인 상경에 쳐들어갔을 때 송나라의 황제는 상경에 원군을 보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북조 왕조인 이 요나라한테 항상 평화유지비 제출하고 맨날 지배받고 살았잖아. 가스라이팅이 될 대로 된 상태인 거야. 그래서 송나라 황제는 약속대로 금나라의 군사가 요나라의 수도인 상경에 쳐들어갔을 때 군사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망설였던 거지. 행여나 우리가 저 금제구 편에 서서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요나라 황제께서 이기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송나라한테 보복을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걱정하에 금나라 황제하고 이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원군을 보내주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금나라의 혼자만의 군사력으로 1125년 만주 땅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란이 세운 요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이 요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다고? 상경이었다고. 그러면 사료에 이렇게 나오겠다. 상경이 함락되었다. 여진의 군사 갔다가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나라가 무너졌으니 이 요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연운 16주 포함해가지고 이 만주 땅의 패권은 금제국한테 갔겠네. 근데 이 금나라 황제는 송나라 황제가 괘씸하겠어, 안 괘씸하겠어? 괘씸하지. 원래 같이 연합 공격하기로 해놓고서 자기가 원군 안 보내서 금나라 쪽에서 병사 희생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나라 멸망시키고 나서 바로 이 북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연달아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북송은 금나라 황제의 공격에 의해서 1125년에 요 나라와 함께 같이 멸망하게 된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송나라, 북송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도를 알아야 돼. 이 나라의 수도는 어디냐면 카이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카이펑. 자, 그리고 이 카이펑을 한자로 말하면은 변경이라고 부르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변경이 함락됐다 또는 카이펑이 함락됐다 이렇게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수도인 카이펑이 함락이 됐으니까 송나라 황실, 황족 애들은 여기 이제 이 땅에 계속 있을 수 있어 없어? 이제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금나라한테 이렇게 영토를 빼앗기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한족들이. 그래서 강남 지역에 이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 이 이만이 항저우야. 그래서 여기를 수도 삼아서 새 황제를 옹립시켜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게 되니 그게 1127년 이만을 수도로 잡고 있는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해서 북송이 멸망하고 나서 북송에 잔존하고 있는 송나라의 황실 세력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새로운 남송이라고 하는 정부를 만들게 된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 1126년에 정강해변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여기에다가 별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자, 정강해변은 뭐냐면 북송의 수도가 어디라고 내가 얘기했지? 카이펑. 이 변경이 함락됐을 때 송나라의 선왕제 딱 2명 있었거든.
휘종과 흠종이 살아계셨는데, 자, 이 휘종하고 흠종이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버린 거야. 그래서 금나라 황제한테 이 두 황제가 납치당해서 온갖 굴욕적인 일들을 많이 당해요. 이거를 정강해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에다가 별표를 때리냐면 연도에다가 별표를 때리세요. 연도 문제 나와요, 이거는. 알겠죠? 정강해변. 그리고 이제 선왕제는 이렇게 여진족 황제한테 잡혀서 굴욕적인 일을 당하게 됐고, 새로운 황제인 고우종을 임한에서 새로운 황제로 옹립시켜서 남송이라는 정부를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쪽에 내려간 이 한족 왕조인 남송 정부는 이 금나라하고 초창기에 사이가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안 좋겠지. 이 금나라 제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송나라 황실이 무너지고 새롭게 만든 게 남송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남송 정부는 금나라한테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매번 계속 전쟁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계속 전쟁하다가 이제 국력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한 거야, 남송 황실 세력들이. 그래서 계속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군신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성격이 적대적에서 사대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로 1142년에 남송의 황제와 금나라의 황제는 군신관계의 맹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금 국가는 어떤 국가가 되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금나라 황제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하 국가는 어떤 나라가 되게 되냐면 힘이 약한 남송 정부가 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남송 정부는 매년 금나라 황제께서 군사를 일으켜 남송을 멸망시키지 않는 걸 조건으로 평화유지비인 뭘 갖다 바치게? 세패를 갖다 바치기로 합의를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갔던 여진이 세운 이 금나라는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냐면, 이거 연도, 규성아, 금나라 제국 멸망한 연도가 몇 년이야? 그렇지. 1, 2, 3, 4죠? 연도 외우기 너무 쉬워. 자, 그래서 1234년에 몽골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어차피 몽골 역사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이때 당시 금제국을 멸망시켰던 몽골 황제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규성아, 무슨 칸이야? 오고타이 칸이죠? 아이, 괜찮아. 쟤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오고타이 칸. 오고타이 칸. 그리고 규성아, 술 그만 먹어야 돼. 술배 나와. 거기서 살 다 찌는 거야. 오고타이 칸. 자, 그럼 이 오고타이 칸이 금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거는 금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어디라고? 체주. 아,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사료에서? 그렇지. 체주 지역이 함락되었다라고 실제로 기출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체주가 함락되었다 하면 몽골의 오고타이칸 업적을 골라야 되는 거야.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13세기 몽골 제국의 공격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여진세운 금나라의 역사다라는 거야. 자, 그럼 금나라의 통치체제를 봅시다. 요 나라는 지방을 일원적 통치체제로 다스려요? 아니면 이원적 통치체제로 다스려요? 그렇지. 왜 그런다 그랬지, 내가? 그래, 유목민족의 성질을 잃어버릴까봐 한족화되는 걸 방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금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족하고 같이 더불어서 중국 땅에서 살게 되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걸 방비해야 돼? 한족화되는 거. 그래서 얘네들도 일원적 통치체제, 이원적 통치체제. 그렇지. 이원적 통치체제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자, 이 이원적 통치체제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여진이 병합한 유목민족들이 있겠지. 그리고 리얼 토속 중국인들을 뭐라고 통칭해? 한족. 자, 그래서 이 유목민족을 다스리는 구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맹한 지역, 그 다음에 모국 지역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맹한부 지역과 모국부 지역을 각각 담당하는 장을 맹한 그리고 모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목민족들은 맹한구역과 모국구역에 거처시키고 간접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맹한모국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유목민족들은 간접 통치 형식으로 다스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회유해야 되는 애들이어서 그래. 힘이 강한 애들이니까. 근데 매번 반란을 일으키는 리얼 토속 중국인 한족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배하겠니? 간접 지배하겠니? 직접 지배해야 될 거 아니야. 반란 많이 일으키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연제로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주연제에 대한 개념 알려드렸을 거예요. 원래는 이게 무슨 제도였지, 이름이? 시황제 때까지만 해도? 군현제였죠. 그래서 지방을 군과 현이라는 이름으로 나눠 황제의 명령을 받은 뭐가 파견되는 거야, 각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지방 말단까지 직접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군현제라 불렀어. 근데 수나라 이후에는 뭐라고 불러? 구역을 주현이라고 이름만 변경이 됐다 그랬지. 그래서 이 한족은 주현이라는 구역에서 살며 이 황제가 보낸 지방관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지금 유목민족이 살고 있는 구역과 한족이 살고 있는 구역이 같은 곳이야? 다른 곳이지. 이렇게 해서 따로 거처시켜서 뭐가 되는 걸 방비하기 위해서야. 그래, 한족화되는 걸 방비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얘네들은 유목민족이야, 한족이야, 금나라는. 그래, 그럼 얘네들은 상식적으로 불교 좋아하겠니? 아니면 한족이 좋아하는 유교를 공부하겠니? 그래, 그래서 이 나라 역시 불교를 숭상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행정문서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 좋은 관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이 옛날부터 능력 좋은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 제도를 시행했지? 과거제. 그래서 여기 금나라 안에서도 과거제를 시행하기는 한다라는 거야. 근데 과거제를 시행하기는 하는데 주요 관직은 여진족 애들이 독점 장악하고 있는 꼴이라 비중은 적었다라고 보시면 돼. 그냥 이제 조그마한 학을 행정관리나 뽑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얘네들도 한자의 영향을 받은 독보적인 글자가 있으니 이 글자를 여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금나라 역사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이제 송나라 역사까지 해야지. 송나라 얘기할게. 그 저번에 내가 이 얘기했을 거야. 당나라가요 주전충이라고 하는 절도사의 반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거든. 자, 당나라 후기 때 상황 얘기할게. 당나라 후기 때 어린 왕제들이 막 등장해. 그럼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어린 왕제가 등장하게 되면 어떤 집단의 힘이 강해져? 황관과 외쳐. 그리고 이 황관들이 엄청 힘을 장악을 해서 지가 황제 노릇하면서 당나라 말기에 온갖 이상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로 인해서 중앙의 통제력이 상실되게 되자 지방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사관리를 절도사 관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각 절도사들이 당나라는 썩어 빠졌으니 새 왕조를 만들자 해서 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야. 그 중에 절도사 중에 주전충이라고 하는 절도사가 있는데 이 주전충이 반란을 일으킨 게 907년이다. 이 주전충의 군사는 실제로 당나라 수도가 어디지? 장안성이야. 그래서 이 장안성까지 쳐들어와서 당나라 수도를 먹고 여기에다가 무슨 나라를 만들게 되냐면 후량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주전충의 난으로 인해서 당나라 수도 장안성이 함락이 돼서 중앙에는 5개의 절도사 왕조가 빠르게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10개의 절도사 국가가 난립되어지는 5대 19 분열기를 중국은 맞이하게 된 거야. 당나라 멸망 이후에. 자, 그리고 이 5대는 내가 저번에 외우라 그랬었어요. 자, 점검. 자, 5대. 첫 번째 주전충이 만든 어떤 나라? 량.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량, 그 다음에 당, 진, 한, 주. 그리고 여기다 앞에다 뭐만 붙여? 후. 이렇게만 붙이라고. 그래서 이게 5대죠. 자, 아무튼 간에 마지막 이제 왕조가 후주잖아. 5대 마지막 왕조가. 이 후주의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후주의 황제 자리를 찬탈한 뒤 새롭게 만든 제국이 어떤 나라다? 송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송나라의 별칭이 뭐냐면은 수도가 북쪽에 이때 당시 위치해 있어서 북송정부라고 불렀던 거야. 알겠지? 근데 원래 국호는 송나라야. 그러니까 별칭이 북송이었던 거지. 자, 일단 이 송나라의 수도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변경, 즉 카이펑이에요. 이쪽 주제는 수도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수도를 무조건 외우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송나라를 건국한 태조가 누구냐? 바로 송나라의 후주 출신의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라고 하는 군인이었던 거야. 자, 어찌됐든 이 조광윤이 송이라고 하는 왕조의 주인공이 됐다고. 근데 문제는 이 조광윤이 절도사 출신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무인 출신이야? 문인 출신이야? 무인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조광윤은 두려웠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군인이에요? 문신이에요? 군인이잖아. 그래서 군인들의 권력을 전부 다 뺏어서 문신들한테 몰빵해주는 문치주의 정책을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는 게 조광윤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광윤 같은 경우에는 무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많이 차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송나라는 거의 무신들을 엄청 막 차별하고 막 그런 사이가 된 거야. 그리고 문신의 힘을 어떻게 한다? 크게 올려준다. 자, 그러면 이 문신들은 자 봐봐. 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워서 공을 세워서 자기의 영향력을 국가 안에서 강화하죠. 그럼 문신들은 어떤 기관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까? 공부한 학자들은
그래, 학교 같은데 그러면 중앙학교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이 송나라의 중앙학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국자감이라 그러는데 여태 이제 국자감이 설치가 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조광윤이가 누구를 키우는 거야? 문신 관리들의 힘을 기르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능력 좋은 관리들을 선발하는 시험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과거제. 근데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 때 과거제를 시행했는데 사건 하나가 터진 거야. 부정행위가 발견이 된 거지. 그래서 이 부정행위 이제 또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거제 시험에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 송나라 조광유는 과거제를 체계화해서 원래는 당나라 시대까지만 해서 1차 시험까지밖에 없었거든. 한 번 시험 잘 봐서 합격하면 관료가 되는 거였는데 여태는 더 능력 좋은 관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3차 시까지 확대하게 된 거야. 자, 일단 1차 시부터 얘기할게. 1차 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방, 즉 고을에서 진행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해시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이거 지방 시험이야. 해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중앙 예부에서 주관하는 2차 시험인 성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돼. 그래서 중앙에 변경에 올라와서 중앙 예부관청에서 주관하는 성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황제 앞에서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게 전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실질적으로 이 2차 시험인 성시만 합격해도 관직에는 이미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 관직에 뽑힌 사람들끼리 뭘 하는 거야? 상대평가로 경쟁을 하는 거야. 누구 앞에서? 마지막 시험 전시는 황제 앞에서. 그래서 이때 마지막 시험 3차 시험인 전시는 황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황제가 직접 답안지를 채점해요.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보면 발탁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등수가 높게 받았어. 그럼 더 높은 관료로 이제 임용을 받는 거거든. 근데 나를 더 높은 관직에 임용해 준 게 누구야? 신하가 아니라 황제인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발탁된 공무원들은 앞으로 누구한테 충성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그래, 황제 덕분에 내가 높은 관직 생활을 하게 됐으니 황제한테 충성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거를 이제 문치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어떤 정책이든 장점이 있으면 뭐도 같이 있어? 그래, 단점. 자, 요런 게 이제 보통 서술형 포인트죠. 내신평가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이 문치주의 정책의 장점은 뭐겠니? 군사 쿠데타 이렇게 군인들의 힘이 크게 약화되다 보니까 황제권이 불안정해 아니면 안정화돼? 그렇지. 황제권이 안정화된다라는 게 문치주의 정책의 장점인 거예요. 근데 군인들한테 권력 다 뺏고 너무 차별하다 보면 이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니? 안 싸워. 그러니까 국방력이 약화된다라는 폐해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방력이 엄청 없어서 주변에 있는 뭐 서하라든지 요나라 같은 애들한테 맨날 평화유지비 세패 지급하면서 그렇게 비굴비굴하게 황제 자리를 유지했던 왕조가 송나라였잖아. 그러니까 국방력이 약하니 유목민족 애들한테 맨날 뭘 제출해? 평화유지비. 세패를 계속 지출하다 보니까 나라의 고간이 이제 텅텅 비기 시작하는 거야. 나라의 고간은 비기 시작하고 맨날 유목민족 애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11세기 무렵에 왕안석이라고 하는 송나라 개혁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왕안석이 개혁한 것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왕안섭의 신법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 여기도 법치주의 사회다 보니까 뭘 만든 거야? 새로운 법률을 만들게 된 거야. 일단은 동아시아사는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요. 규성아, 진우야, 지빈아, 니네 이거 외웠잖아. 보마법, 보가법 뭐 이런 거, 청묘법, 시역법. 알지? 나영이도 들어봤을 거야. 니 셋은 처음 들어보죠? 세계사 시간을 배우세요. 알겠지? 세계사 시간 알려줄게. 근데 동아시아사는 딱 이것만 하면 돼.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왕안석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왕안석이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신법을 제작을 했으나 제대로 이 신법 개혁이 추진이 되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야. 어디 가든 간에 항상 보수파 꼰대 관료 집단이 있기 마련인데 이때 이 보수파 관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중에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저술하는 사마광이라고 하는 관리예요. 그래서 왕안석이 죽고 나서 왕안석의 신법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법당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법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법당 간의 단쟁만 격화됐지 실제로 이 개혁이 거의 추진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송나라는 개혁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으니 국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었겠네. 이렇게 국력이 약화될 무렵에 어떤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됐다고? 여진세운 금나라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 이 금나라가 다시 말할게. 송나라의 수도 어디를 함락한 거하고 다를 바 없다고? 변경. 변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카이펑 여기를 이제 함락을 하게 됐다고. 그러니 송나라 황실은 이 변경 즉 카이펑 지역이 함락되게 되자 이제 수도를 남쪽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어디로 바꿨다? 이만. 그래서 이만 즉 여기가 항저우 지역인데 이곳을 수도 삼아 고종이라고 하는 새 황제를 옹립하여 1127년에 새롭게 만든 정부가 뭐야? 남송 정부인 거야. 이렇게 해서 남송이 이렇게 해서 건국이 되게 됐다라는 거. 자, 근데 이 남송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원래 송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다? 변경 카이펑이었어요. 그러면 이전의 수도는 북쪽에 위치해 있잖아. 그래서 이전의 송나라 시대를 별칭으로 북송이라고 불렀던 거고 금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여기가 함락되게 되자 수도를 남쪽으로 이동했잖아. 그래서 이반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송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이 남송은 나중에 1142년에 어떤 왕조하고 군신관계의 맹약을 체결하게 되지? 금나라하고 군신관계의 맹약을 체결하게 됐죠. 그럼 다시 좀 정리할게. 자, 그러면 임금 국가가 어떤 나라야? 그래, 여진세운 금나라. 신하 국가는 남송인 거죠. 그리고 이 남송은 매년 평화유지비 뭘 갖다 바쳐야 된다? 그렇지. 세패, 비단하고 은을 매년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연명하고 살다가 나중에 1279년에 몽골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한 게 남송의 역사다라고 정리하면 끝인데 이때 몽골 제국이라고 안 하고 몽골 제국만의 또 다른 이름이 생겨요. 쿠빌라이 칸이 이 몽골 제국의 이름을 원나라로 교체를 했거든. 그래서 원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했다도 같은 표현인 거야. 됐어? 그러면 이때 어떤 사료가 나오겠냐? 이거를 이제 사료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은 남송의 수도가 어디야? 이만. 그러면은 이 원나라 즉 몽골 제국의 군사가 이만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료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시기 사료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연도를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워야 돼. 내가 연도를 썼잖아. 그럼 연도를 썼으면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따라 따라 따라. 자, 송나라의 경제사 들어갈게요. 자, 일단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무역 항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이제 수도인 이만 항저우도 그렇고 취안저우도 그렇고 명주도 그렇고 강남 지역에 국제무역 항구가 있는 거야. 그럼 왜 강남 지역에 있었겠니? 자, 남북조 시대 이후에 대부분의 생산은 다 어디서 나와요? 강남 지역에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생산량,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또 국제무역 하기도 더없이 지리적으로 좋아. 강남 지역이 국제무역 항구가 많이 설치가 된 거야. 자, 그럼 이 국제무역 항구에 어떤 특정 관청이 설치되게 되는데 이 관청 이름이 시박사예요. 알겠지? 자, 일단 이 시박사의 역할은 뭐냐면 뭐 아라비아 상인도 여기 놀러와갖고 거래를 하고 일본 고려 사람들도 놀러 온단 말이야. 그럼 이 외국 상인들이 송나라 시장 들어와서 상행위를 할 때 불법 상행위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시박사의 역할은 외국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게 시박사의 역할이야. 자, 그리고 문제 맞춰봐. 송나라가 여기 강남 지역에 있는 시장을 외국 상인들한테 빌려줘서 외국 애들이 상품 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네? 그러면 뭘 납부해야 되죠? 송나라 황실한테? 무슨 세금이라 그래 이걸? 그래, 관세. 그래서 이 시박사가 외국 상인들한테 관세를 징수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던 관청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시박사는 송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송나라의 화폐가 있어요. 규성아, 너는 그래도 화면 잡고 있지? 계속 잘. 자, 자, 규성아, 송나라 화폐 2개 말해봐. 그렇지. 교자, 회자. 오케이, 그래서 송나라의 화폐가 교자하고 회자야. 그리고 송나라 화폐 일부분은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의 화폐로 이용하기도 해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송나라의 강남 지역에 있는 국제시장을 잘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각 그 국제관계 한번 볼 건데, 자, 뭐부터 볼 거냐면은 이 요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하네? 한단 말이야. 그때 당시 우리나라 왕조 이름은 고려 왕조였어요. 이 거란이 세운 요 나라가 고려에 몇 차례 쳐들어오게 되냐면 3차례 쳐들어오게 된 거야. 이거 하고 베트남사 할게요. 이거 이제 전쟁사 하고. 일단은 1차 전쟁. 이거는 너무 쉬운 건데. 자, 이 고려 태조 왕건 있잖아. 야, 이거 상식. 봐봐.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그 후대 황제 자리에 오를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유언서 하나를 작성하고 떠나요. 이거 이름 뭐지, 이거?
이거 이름 뭐지? 왕건이 이제 자기 자식들이 황제 자리에 앉았을 때 나란 일 잘 못할까 봐 걱정됐었어는 유언서. 훈요 10조죠. 한국사도 같이 해야겠다. 훈요 10조야. 자, 그러니까 거기 훈요 10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요나라 거란 새끼들은 금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금수가 뭐냐면 짐승. 이 애니멀 짐승 새끼들하고 앞으로 후대 황제들은 통교하지 말아라. 딴 건 안 지켜도 이 유언은 기가 막히게 지키잖아. 고려 후대 황제들이. 그래서 고려는 계속 친송배거 외교 정책을 광종 때 이후로 계속 고수를 했던 거야. 친송배거는 뭐냐면 여기 중국에 있는 송나라하고는 962년에 광종이 국교를 체결해서 동맹국가가 돼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거란이 세운 이 요나라는 항상 배척을 했던 거야. 그래서 송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는데 거란이 세운 요나라를 배척하는 이러한 외교 방식을 고려의 친송배거 외교 정책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중원 땅에 진출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광종 때 이후로 고려하고 동맹 맺은 이 송나라하고 고려가 동맹관계가 됐잖아. 근데 이 송나라를 공격할 때 이 송나라의 동맹국가인 고려의 군부대가 후방을 치게 되면 군사가 양분되는 상황이 있게 되지. 그럼 이렇게 되면 제대로 중원 땅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못하게 되니까 송을 쳐들어가기 전에 고려하고의 외교관계부터 다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에 요나라의 황제의 명령을 받은 소손영이라고 하는 장수가 무려 요나라의 군부대 8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당시 요나라하고 고려의 국경 지역이 어디냐면 귀주라고 하는 지역이야. 이렇게 해서 이 귀주 지역이 소손영의 요나라 군부대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거든. 이때 신하들이 난리부르스가 난 거야. 이때 고려의 황제의 이름은 성종이었다. 알겠지? 자, 적어놔. 고려 황제 이름이 누구였다고? 성종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성종 밑에 있는 신하들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요. 이전에 중국의 옛날에 그 석경당이라고 하는 자는 요나라 황제한테 땅을 줘서 평화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요나라하고 전쟁해봐야 득될 게 없지 않습니까? 땅 주고 그냥 우리도 평화 유지하는 식으로 갑시다. 할지론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싸우다 뒤지자라고 주장하는 주절론자들로 나뉘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막 당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여태 머리 좋은 신하 하나가 있어요. 알 거예요. 서희라고. 그래서 이 서희가 딱 나선 거야. 그래서 서희가 성종한테 뭐라 그러냐면 폐하 이거 딱 봤을 때 이 요나라의 침략의 목적은 땅이 아닐 것입니다. 어찌 그러한가? 그러니까 이제 서희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들이 만약에 침략의 목적이 영토에 있었다면 이 귀주를 점령하고 나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바로 직접 공격이 들어왔을 것인데 소손영의 요나라 군부대는 귀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도 일주일새 보이고 있지 않으니 이것은 필히 영토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외교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쳐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전달한 거야. 그래서 성종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럼 외교적인 게 문제가 돼서 얘네들이 쳐들어온 거라면 말로 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누가 날 대신해서 귀주 지역에 가서 저 요나라 장수 소손영을 만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쫄아서 아무도 안 나왔대. 그러니까 이제 서희가 그냥 제가 말했으니까 제가 갈게요 해서 소손영한테 간 거야. 이렇게 해서 서희의 외교 단판이 있게 되는데 서희가 물어보지 우리 집에 왜 왔니 오랑캐야 이러니까 이제 소손영이 뭐라 그래. 자, 우리는 이렇게 국경 맞닿아 있고 엄청 고려하고 가까운데 왜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내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 나 이것 때문에 삐져서 쳐들어왔지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때 서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됐고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우리도 요나라 황제폐하고 같이 교역하고 싶죠. 그런데 여기 압록강 지역에 이제 강동 육주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자꾸 여진족이 도사리고 있어서 여진족이 교역을 막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나라의 군사 갔다가 여기 여진족 싹 다 토벌하고 이 강동 육주 땅을 저희에게 주시면 이 강동 육주 땅을 중심으로 요나라 황제하고 왜 통교를 안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빡대가리 소손영은 이 말을 진짜 믿어버리죠. 아니 그럼 여진족 때문이었으면 진작 말했지. 해서 이 요나라의 군부대를 이용해서 강동 육주 땅에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고려 정부에게 강동의 6개의 지역을 할양하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강동 육주 획득하고 1차 전쟁은 이렇게 끝난 거예요. 고려에게 이득만 되는 전쟁이었죠. 그 나중에 2차 전쟁이 이제 있게 돼. 일단은 2차 전쟁에 이제 배경 얘기하자면은 이 준 강동 유추 땅 있지. 갑자기 11세기 무렵에 여진족이 동북방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 거란족과 여진족은 만주 땅에 패권을 놓고 계속 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 여진을 토벌하는데 가장 중요한 땅이 고려에게 이전에 할양했던 강동육주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고려에게 줬던 강동육주 땅을 다시 뺏고는 싶은데 아니 요나라 황제도 가오가 있지 줬던 걸 뺏자니 조금 모양새가 그러잖아.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전쟁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뺏어오려고
썼던 거야. 그러면 요나라 황제께서 전쟁을 일으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군들에게 전쟁의 이유를 알려줘야 되니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명분이 생겨요. 그게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야. 자,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원래 성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 자리에 오른 게 게이 목종이에요. 이 사람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목종을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정변을 통해서 폐위시키고 자기 집안 사람이 왕순을 왕으로 옹립을 시키니 이 사람이 현종이에요. 그래서 고려 안에서 강조의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황제가 교체가 되었으니 괴뢰 정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불법 정부를 요나라 황제가 직접 친정을 통해서 토벌을 하고 제대로 된 정통성이 있는 고려 정부를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요나라 황제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됐는데 여태 하필 또 요나라 황제 이름이 성종이에요. 알겠지? 성종. 보통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면 성종이라 그래. 이게 묘호잖아. 업적에 감안해서 올리는 거. 자, 아무튼 요 나라의 성종이 무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오게 된 거야. 그때 이제 임금은 현종이었죠. 고려 황제는. 그래서 현종 옆에 능력 좋은 문신관료 하나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 강감찬이라고. 그래서 현종이 문신관리인 강감찬한테 물어봐. 요 나라 황제께서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데 이거 작정하고 내려온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강감찬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존나게 싸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계속 싸우다가 우리가 힘에 밀려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면 남쪽으로 수도 계속 천도하시면서 계속 싸우십시오. 일단 이 요나라의 황제는 무리하게 고려 원정을 추진하였으나 지금 현재 만주 땅에서 여진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려하고의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끌려버리게 되면은 요나라 황제는 분명히 이에 부담을 느껴 군사를 물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강감찬 말대로 계속 싸워요. 그래서 개경이 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나주로 거처지를 현종이 옮겨가면서 계속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보인 거야. 그러니까 요나라 성종 입장에서도 수도가 함락되면 이 고려 애들이 항복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항복은 그냥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도중에서 요나라 황제는 부담을 느껴서 결국 고려 황제인 현종에게 친조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게 된 거야. 친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고려의 황제가 요나라의 수도인 상경에 와서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대가리 박으면서 신하의 맹세를 하라는 거지. 이거 약속 지키면은 이걸 하겠다고 하면은 군사를 물리겠다라고 서신을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서신을 받았던 고려 황제 현종은 옆에 있는 또 문신관료 강감찬한테 물어봐. 야, 이 오랑캐 황제 새끼가 지들 수도 와가지고 나보고 대가리 박으라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강감찬이 가서 대가리 존나 박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 그럼 내가 저 오랑캐 수도 가갖고 오랑캐 황제한테 대가리 박으라는 것이냐? 이러니까 강감찬이 이렇게 얘기해. 대가리 박으러 간다고 답서는 보내시되 가지는 마십시오. 근데 이게 이렇게 답서를 보내게 되면은 대가리 박으러 가는지 알고 요나라 황제는 군사를 물릴 거 아닙니까? 그동안 재침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현종이 이 얘기 듣고 야, 너 천재다 이렇게 해서 친조 가겠다고 답서를 보낸 거야. 이렇게 해서 2차 전쟁은 현종의 친조 요구 승낙으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다렸지. 2차 전쟁이 1010년에 있었거든. 근데 이제 3차 전쟁이 1018년에 있었어. 8년을 기다렸어 요나라 황제가. 그러니까 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새끼들이 안 와. 그래서 요나라 황제가 서신을 보내. 올해는 왜 안 오니? 이러니까 올해 그 팔관의 행사를 한번 크게 개최해서 우리나라에서 재정이 다 소모돼서 뭐 들고 가야 되잖아요. 들고 갈 게 없어요. 내년에 가득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내년 또 이제 안 와. 그래갖고 또 서신을 보내. 올해는 또 씨발 왜 안 오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황제폐하께서 조그만한 곧불에 걸려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이 편찮으시니 내년에 완쾌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8년을 뻐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나라 황제는 뭔가 딱 느낌이 온 거지. 내가 낚였구나, 피싱됐구나 라는 생각에 결국에 이 3차 전쟁의 배경은 고려 황제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칭조 요구를 거부한 것에서 전쟁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 소손영이라고 하는 요나라 장수의 친형 이름이 소배압이에요. 소배압. 그래서 이 소배압 씨가 요나라 황제한테 10만의 대군을 받아서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미 강감찬 말대로 고려 군부대는 재침대비가 완벽하게 끝내 있는 상태였지. 그래서 이때는 고려 군부대 포함해서 고려에 항상 용병 집단으로 띄워주고 있었던 게 여진족이었거든. 이 여진 연합군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군부대는 20만 명에 육박했었어요. 그래서 이 고려하고 여진의 연합 군부대를 이끌었던 게 고려 장수 강감찬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소배압의 10만의 대군을 1019년 어떤 대첩? 귀주 대첩에서 2,000명 남기고 다 죽였다 그러죠. 결국에는
귀주 대첩을 끝으로 요나라는 국력이 약화되어 고려의 황제에게 화친을 제의하게 됐고 결국 화해를 해서 이 전쟁은 완벽하게 고려의 승리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엔딩이야. 요즘에 동아시아사 문제 자체가 한국사 그 분량이 많이 늘고 있죠. 근데 혹시 여기에서 국어 인강 심찬우 거 듣는 사람? 심찬우 알지? 강의 굉장히 잘해. 근데 이제 그분도 TCC 영상에서 그렇게 했어. 국어 영역 안에서 인문학의 그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대. 특히 역사, 한국사 영역이 절대평가여서 한국사가 쉽잖아. 그리고 이번에도 그 현지 규성아, 너 수능 볼 때 그 다 역사 나왔잖아, 비문학. 그렇지, 변법자강원도 동아시아사 다 비문이었잖아. 근데 원래 저렇게 내면 안 돼. 그러면 동사 하는 애들이 너무 유리해. 그래서 다 맞았어, 규성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갖고 현지라는 애는 그거 안 읽고 풀었대요. 안 읽고 암기한 거 갖다가 다 풀리는 내용이었어. 내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윤리는 낼 거 이미 다 낸 상황이거든. 국어가 고일대로 고였잖아. 칸트 나왔고 데카르트 나왔고 그러니까 윤리 사상가들은 나올 거 다 나왔거든. 근데 지금 유일하게 빈 데가 역사 쪽이야. 그리고 역사 쪽은 무궁무진하잖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한국사 비중이 많이 커져서 그래. 지금 개편된 한국사가 원, 투로 쪼개졌지. 책이 두 권으로 쪼개진 거야. 그만큼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니까 한국사 앞으로 자세히 할 거야. 알겠지? 솔레요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할 때 한국사를 거의 하지 않았죠. 기억 안 나? 기억해야 될 텐데. 안 했잖아. 규성아, 너가 어떻게 알아? 솔레요고는 내신에서 한국사를 안 했죠 이러니까 안 했어요 이러고 있네. 규성이가. 솔레요고 일지망 썼다고? 그래. 지금 가서 받아달라 그래. 박정희처럼 자기 입학 안 시켜주면 여기에다 폭탄 던진다고 그래. 자, 아무튼간 화친 이렇게 해서 끝난 거야. 자, 근데 이 고려 황실 입장에서는 오랑캐의 화친 맹약을 믿을 수 있어 없어? 나중에 또 쳐들어오겠지. 그래서 이 거란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압록강 입구부터 도룡포 입구까지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장성을 축조하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천리장성은 어떤 민족하고 전쟁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야? 거란족이야. 그래서 거란의 제친과 여진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천리장성이었다. 자, 아무튼 요나라하고 고려하고 이러한 전쟁을 거치고 나서 요나라하고 여진족하고도 또 요나라하고 미안해. 자, 여진족하고 고려하고도 전쟁을 하게 돼. 자, 일단은 이 여진하고 고려 관계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진족이 여기 추운 동북방 지역에 살잖아. 그럼 얘네들은 농사를 거의 못 짓겠다. 그럼 이 여진족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게? 밥이야. 그리고 고려는 항상 유목민족들의 이렇게 침략을 받다 보니까 용병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얘네들이 기마술이 좋거든. 그래서 여진족 애들은 밥 필요할 때마다 고려 용병 띄워주면서 이렇게 밥 얻어먹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원래 여진 부락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뭐라고 불렀냐면 엄마, 아빠 이러면서 부모의 나라로 칭하면서 따랐대요. 자, 근데 항상 이 자식들이 부모하고 다 사이가 좋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 여진 부락 중 완안부 여진이라고 하는 부락이 있어. 완안부 여진. 자, 일단 이 완안부 여진의 추장이 대표적으로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금나라를 나중에 후에 건국을 하게 되는. 이때 당시 아구다는 아니었는데 완안부 여진의 추장이 고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여진 부락을 습격을 하는 일이 있게 돼. 자식끼리 싸우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싸움을 말리려고 군사를 보내야겠지. 그래서 여태 고려 황제 이름이 숙종이라고 하는 황제였답니다. 그래서 숙종 밑에 있는 윤관에게 병사를 내준 거야. 윤관아, 저 완안부 여진이 뭐 여진 부락을 하나 공격을 했다고 하니 너가 쟤네들 토벌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윤관이 군사를 이끌고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가게 되는데 자기가 토벌당해서 와요. 그래서 이제 윤관이 충격을 먹은 거야. 자기가 무시하고 있는 오랑캐 여진족한테 힘도 못 써보고 당한 거지. 그래서 윤관은 여기에서 사고라는 걸 하게 돼. 왜 우리가 저 모질란 여진 애들한테 발렸을꼬? 이게 생각한 결과 우리나라 한반도는 국토의 70%가 뭐로 구성돼 있어? 마운틴, 산이잖아. 그러다 보니 후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 때는 기마수를 주로 훈련을 시키겠냐? 보병수를 훈련을 시켰겠냐? 그래, 대부분 병사들이 다 보병 걸어다니는 애들인 거야. 근데 우리가 원정을 떠났고 평야에서 기마병, 여진 기마병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럼 기동성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겠지. 이게 패전의 이유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윤관은 여태 다짐을 한 거야. 황제의 동의를 얻어서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기마병을 중심으로 한 특공부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숙종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돼서 만든 게 별무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공 부대죠. 근데 이 별무반을 만들 때 예나 지금이나 국가가 돈 쓰는 거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윤관이 이렇게 했대. 20살 이상의 군인 호적에 오를 성인 남자들을 궁궐에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대. 야, 여기서 집에 조금 돈 있어갖고 말 한 마리 그 조선 페라리 있는 새끼 손 들어봐. 이러니까 이제 몇 명 이게 딱 이제 손 든 거야. 저 그 페라리 있어요. 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니네 집 그 페라리 말 타고 싸워. 니네들 앞으로 기마병 부대야. 이렇게 해서 신기군이라고 하는 기마병 부대를 하나 만들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저기 나으리 저희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말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니네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니네는 보병부대야. 신보군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신보군은 보병부대예요. 됐지? 그리고 죽창 깎아들고 어떤 빡빡이 승려들이 막 모여있어. 여진 사탄마귀를 물리치자. 이런 애들을 항마군이라는 이름으로 엮어요. 마귀를 쫓는 군부대라고 해서. 그럼 이거는 뭐야? 승려로 구성된 승병부대야.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을 중심으로 약 17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게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공 부대였고, 여때 이제 이 별무반은 고려 예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음 황제인데, 예종 집권기 때 여진족의 주 거처지인 동북의 9개 지역을 함락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윤관 장군은 이 동북의 9개 주 지역에다가 여진족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 하나를 만들게 되니 그게 동북구성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북구성이 1107년에 축조가 되게 됐고, 다시 정리할게. 동북구성은 어떤 민족의 침략을 방비하기 위한 목적이야? 여진의 침략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함경도 영역에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여진 애들이 동북구성이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주거지였잖아. 그래서 여기를 다시 재함락하고자 계속 공격을 퍼부었는데 윤광과 이 별무반 병사들이 너무 잘 싸운 거야. 함락이 쉽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당시 고려 황제였던 이 예종에게 비굴비굴하면서 서신을 보낸 거야. 그래도 우리 여진족이 고려 옛날부터 자식국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부모로서 자식의 실수 한 번은 묵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부모 국가한테 깝치지 않을 것이니 원래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동북 구성 자리를 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예종이 그래 부모 국가로서 이 자식의 실수 한 번은 눈 감아줘야지 해서 이 여진한테 뺏었던 동북 구주 지역을 2년 만에 다시 돌려주게 된 거야. 그리고 이 동북 구성 땅을 반환받았던 이 여진 완안부 부락은 이곳을 중심으로 무럭무럭 끄더니 1115년에 금이라고 하는 여진 통일왕조를 만들게 되었고, 1125년에 요나라 멸망시키고 북송 멸망시키고 국가가 이만큼 커진 거죠. 그리고 이만큼 국가가 커진 금나라 황제는 고려 황제인 인종 집권기 때 우리나라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게 된 거야. 자, 이때가 이제 1126년이었어요. 자, 근데 이 인종이라고 하는 고려 황제는 자기가 황제인데 아무런 권력이 없어. 진짜 실권자가 따로 있었거든. 아마 알 거예요. 문벌귀족의 대가 경원이씨 가문의 이자겸이라고. 이 이자겸이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지. 개족보였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 이자겸이 실권자였어. 그래서 이때 이제 이자겸 입장에서는 이거 서신 받자마자 아찔했대. 왜? 자기 권력 안정화시키고 잡아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근데 이 인종이라고 하는 자기 그 외손주가 이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금나라하고 전쟁할 거 아니야. 전쟁이 터지는 순간 기득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큰 거야.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자겸이 인종한테 가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 그러지. 예로부터 손주야, 소국이 대국을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예전에는 저 여진이 소국이고 고려가 대국이었으니 소국인 여진족은 고려를 모셨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반대가 돼요. 고려가 소국이 되었고 금나라가 대국이 되었으니 소국인 고려는 마땅히 금을 사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었던 황제 인종은 그냥 어차피 할아버지 마음대로 할 거 알아서 하세요 해서 이 요구를 승낙하게 돼서 우리나라도 금나라의 신화 국가가 되게 된 거예요. 지금 몇 시죠? 9시 24분이네. 그래. 자, 베트남 역사 얘기할게. 이쪽으로 규성아. 이쪽으로. 베트남 역사 얘기할게요. 베트남. 우리가 진도를 빨리 빼면 좋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빼야지. 빨리빨리 외우고. 그리고 3월은 그러니까 3월도 중요하기는 한데 3월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중요는 해. 근데 많이 비중을 둘 필요는 없어. 이유가 뭐냐면 3월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내는 거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몇 월? 6월하고 9월이야. 이거는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6월 모의고사 등급이 수능 등급이에요.
거기에서 유지되면 럭키인 거고요. 보통 마이너스 1이에요. 물론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집이나 수능장에서 옆에 친구들 막 점수 떨궈 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똥을 싸버리라고. 그러면은 29명은 제끼는 거지? 그리고 먼저 풀고 너도 이래봐. 자, 아무튼 베트남. 아, 맞아. 친구들아, 지금 일주일에 국어 모의고사 하나씩은 좀 풀어주시고, 모의고사 풀 때 그 학교 다니잖아요. 자퇴한 사람은 여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학교 다니잖아. 학교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잖아. 근데 그 안에서 공부하는 훈련을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 알겠지? 니네들 현역 때 수능장 가게 되면 맨정신으로 못 본다 그랬잖아. 변수가 너무 많아. 옆에 있는 새끼 방구 존나 낄 수가 있단 말이야. 암살 방구라고 알아? 내가 당했어. 다이소 가갖고 물건 사고 있는데 다이소에서 암살 방구로 존나 끼는 아주머니들이 계셔. 씨발. 이제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살 때 보면은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물건 고르시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뒤에 지나가. 그럼 그 암살 방구가 이거야. 소리가 안 나. 스스 하면서 나오는 게 있어. 그 냄새 존나 독해. 딱 가다가 콧구멍 공격당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긴장 엄청 한 상태로 발생할 게 시험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상태를 다 미리 경험을 해놓고 많이 실패를 경험하고 시험장 가야 점수가 나와. 알겠지? 최대한 실패를 많이 경험해 주라는 거야. 그래. 그리고 이제 4주마다 이렇게 시험 보는 것도 그거 시킬라 그래요. 그거. 아찔한 감성, 나 어떡하지? 나 막 하면서 이제 울기도 해보고 그런 거 많이 겪고 하라고. 그래야 긴장을 덜해.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베트남 왕조 역사 얘기할게. 베트남이 언제부터 중국 애들의 식민 지배를 당하기 시작했지? 공식적으로. 어떤 황제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야, 이거 모르는데 지금 시험 문제 잘했어? 그럼 이 한 문제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한 베트남 왕조가 뭐야? 그래. 남비의 시였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 땅에다가 9개 군지역을 설치해서 직접 다스리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당나라의 지배까지 해서 총 1000년 동안 중국 애들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당나라 막바지에 당나라의 국력이 약화되게 되자 이 베트남 애들이 꾸물꾸물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서 근데 독립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10세기에 베트남은 독립국가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 가문이 왕족 가문이 응호씨라 응호왕조라고 불려지는 독립국가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이 응호왕조를 건국한 창시자가 누구냐면은 응호구엔이야. 알겠지? 응호구엔. 그래서 이 응호구엔이 응호왕조라고 하는 10세기의 독립왕조를 만들게 됐다. 근데 이거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진짜 많이 나와. 11세기에 등장해서 12세기에 마무리됐던 리씨 가문의 리왕조 시기, 요 시기에다가 별표. 이게 특히 많이 나와요. 쩌왕조랑. 아유 힘들어. 자, 일단은 이 리왕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리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에 있는 송나라하고 전쟁을 했었대. 근데 송나라가 워낙에 힘이 약해서 국방력이 없어갖고 문치주의의 나라잖아. 리왕조한테 또 계속 지고 끌려다녔던 거야. 그래서 이 송나라하고 전쟁 이후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하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나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송나라의 문화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수용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리왕조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의 능력 좋은 관리들을 뽑는 과거제도 수용을 하게 됐고 송나라 안에 들어와 있었던 불교 문화도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공자를 모시는 사당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문묘라고 불러요. 뭐라고? 문묘. 그래서 공자를 모시는 문묘 사당도 만들어. 근데 애당초에 공자가 베트남 사람이니? 아니잖아. 중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중국 문화가 대부분 다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만드는 나라를 통치하는데 더없이 좋은 학문인 유학도 들어왔다라는 거고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앙학교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송나라의 학교에 관제와 이름을 그대로 따서 국자감이라고 하는 중앙학교도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송나라 학교 이름 그대로 따온 거야. 그래서 송나라 학교도 국자감이고 리왕조 학교도 국자감인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리왕조 시기부터 나라 이름을 공식적으로 베트남 애들이 정해요. 그게 대월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1054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월이라고 하는 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됐다. 그래서 대월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 북베트남 지역에 이 베트남 왕조를 대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대월국의 황족이 리씨면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리왕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쩐씨면 뭐라 그래?
쩐왕조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알겠지? 기득권에 따라서 이렇게 왕조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 리왕조는 남하 정책을 했어요. 남하 정책. 베트남 남단에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 이때 당시 캄보디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참파라고 불렀어. 참파. 그래서 이 참파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했었다라는 거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 리왕조 끝났어요. 그럼 대부분 중국 문화들은 다 리왕조식에 들어온 거네. 자, 그리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13세기에 쩐왕조가 있어. 쩐왕조. 쩐왕조. 자, 일단 이 쩐왕조 때는 13세기야. 그럼 어떤 민족의 침략이 있었겠니 이때 당시? 그렇지. 이때 이제 몽골의 침략이 베트남에서 세 번 정도 있었던 거야. 미안해. 자, 3번 정도 몽골의 침략이 있게 되는데, 자, 이거 우리가 조금 구분합시다. 몽골이 3차 침략을 거듭하게 되는데 1차 침략 때 몽골의 황제의 이름은 오고타이 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몽골 땅에 전쟁을 일으킨 거는 이제 베트남 땅에 전쟁을 일으킨 거는 오고타이 칸 몽골 황제였다. 자, 그리고 이 3차는 어떤 황제였냐면 쿠빌라이 칸 때였어. 쿠빌라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문제에서 많이 나온 게 2차 침략 때야. 왜 그러냐면 이 쩐왕조의 수도가 어디냐면 탕롱이라고 하는 곳이야. 탕롱. 탕롱이 어딘데요? 자, 북베트남에 하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탕롱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근데 2차 전쟁 때 쿠빌라이 칸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탕롱 지역이 함락이 됐었던 거지. 그래서 이때 베트남 사람들은 좌절했다. 자기들도 이제 먼 나라에, 즉 몽골의 식민지에 들어가는구나 좌절했었는데, 이때 쩐왕조에 왕족 하나가 있어. 그 왕족 이름이 누구냐면 쩐흥다오예요. 그래서 이 쩐흥다오가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글 하나를 쓰게 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격장사라고 하는 글을 지어. 그래서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데 이 글을 이게 딱 지어 올려가지고 병사들의 사기를 엄청 끌어올렸대. 그래서 이 쩌능다오라고 하는 영웅을 중심으로 베트남 군인들은 빼앗겼던 수도인 탕롱을 다시 수복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고 몽골 애들을 쫓아내버린 거야. 이후에 3차 침략도 있었지만 이것도 막아내버린 거야. 자, 그리고 이때 쩌낭조 때 역사서가 나온다는 게 엄청 중요한 사실이에요. 역사서는 보통 어떤 두 시점에서 많이 나오거든. 나라의 전성기. 왜? 후손들한테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 역사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 왜 역사서가 저술이 될까요? 항상. 외적하고 싸워야 되니까 민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 단합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이 민족들이 알아야 단합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역사 교육이 강조되는 거는 항상 외침이 있을 때나 내부에 무슨 문제가 터질 때 역사 교육이 강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레바누라고 하는 사람이 대월의 역사를 기전체로 엮은 대월사기 전서라고 하는 역사서를 만든 거야. 자, 이 대월이 어디를 뜻한다 그랬어? 베트남을 뜻한다 그랬지. 리왕조 때 이후로 국호잖아. 즉 대월 베트남의 역사를 뭐로 서술했다?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기전체가 뭔지 아시죠? 나 저번에 세계사 강의할 때 한 거 같은데? 사기가 기전체 형식이었다 그랬잖아. 뭐야 기전체가? 주제별 편찬. 그래서 본기 왕들의 역사, 열전, 인물들의 역사, 표, 연표, 그 다음에 사회경제 문화사. 그러니까 주제별 서술이죠. 자, 그럼 이 대월사기 전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레반흐예요. 레반흐가 쓴 거야. 그리고 이 대월사기 전서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이 대월사기 전서는 그 베트남을 스스로 베트남인들을 뭐라고 자칭하지? 비엣족.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역사는 어떤 왕조로부터 출발했다고 여기는 거야. 남비엣. 그래서 남비엣부터 이게 쩌낭조 때 만들어진 역사서지. 그러면 이 쩌낭조의 역사는 쓸 수가 없어. 이 왕조의 역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럼 어떤 왕조 때까지겠어? 리왕조. 그래서 남비엣부터 리왕조의 역사까지를 집대성해 놓은 게 대월사기 전서다라는 거. 지금 시간이 34분이죠. 지워야 되니까 쉽시다.